어느 날 밤, 나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가슴이 떨린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겪은 그 경험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란다. 그날은 장마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던 날이었다.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취업 준비로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취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던 상태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와 함께 담나늘에서 술을 마셨다.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고 기분 전환을 하려다 보니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다. 안주를 많이 먹고 술이 들어가면서 탐수보다 빨리 취한 상태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었기에 조금만 취해도 머리가 아파오고 어지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함에 몸을 맡기며 바로 침대에 누웠다. 집은 1층이라 비가 계속 내리면서 공기가 습하고 무척 덥고 찜통처럼 느껴졌다. 나는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잠에 빠졌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평소에 나는 잠이 깊어서 누가 문을 열든 말든 심지어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전혀 깨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눈을 뜨고 보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시계는 새벽 4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뜬 상태여도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잠에 들었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잠을 자는 게 두려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몸도 이상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 하면서도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정수리에서 찌릿한 전율이 올라오더니 그 느낌이 등 뒤로 확 퍼지면서 온몸에 sunum이 돋았다. 나는 이 순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느낌이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돌려서 창문 쪽을 봤다. 내 방의 창문은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잘 보이지만 내 방에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창문 너머로 없던 형체가 서 있는 곳을 보았다. 그 사람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든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형체는 온전히 보이지 않고 그저 어두운 실루엣만 보였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분명히 서 있었고 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 기운이 밀려왔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실루엣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실루엣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저 인간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형체는 조금씩 나를 향해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침대 위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눈을 돌려도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형체의 키가 작고 그 불빛 속에서 그곳의 실루엣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다시 내가 바라본 곳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로 선빛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내 밤 사이에는 유리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공포로 느껴졌고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소리조차 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만약 내가 소리라도 내면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형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눈을 떼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존재들은, 그 실물들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은 너무도 빠르게 일어났다. 그저 너무나도 빠르고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내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그 순간에 다쳐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창문을 통해 계속해서 그 실물들 보았지만 그들은 멀어지지 않았다. 그저 내 밤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라도 하듯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실루엣이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으면서 내 방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나는 그때 정말 확신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불완전하게 뒤틀린 형체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내 시간이 이상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에서 그곳을 들여다보며 나는 그저 내 시선이 그것을 놓칠까봐 두려워졌고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그것은 머리는 아주 커 보였지만 어깨는 매우 좁았다. 다리, 아니, 다리가 있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그런 모습에 나는 조금씩 현실감을 잃어갔다. 정말 이 선초간 그것을 눈여겨보았을까.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바로 이념이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내 몸을 감싸던 공포감은 더 강렬해졌다. 나는 그저 내 시선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며 몸을 조금씩 뒤로 뺐다. 그 공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나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를 깨달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인형의 모습을 보며 마치 그것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의 방으로 가는 것도 두려웠다. 문을 닫고 부모님에게 등을 보이기도 싫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침대 옆에 서서 창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내 방 문 앞에서 간신히 아따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소리였고 내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나지 않았다. 아빠,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다. 그때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나를 찾으셨고 내 방으로 오셨다. 그는 나를 보고 무슨 일이냐, 몇 자짐을 섞어 말하며 내 방으로 오셨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저게 뭐야? 아버지는 말했다. 그는 내 어깨를 움켜잡으며 그의 시선은 창 밖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신했다.
그 인연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두려움을 떨며 아버지에게 의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내게서 멎어졌다. 그는 문을 열고 혼자서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그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그 인형을 다시 보러 나갔다. 아버지는 그 단풍나무 옆에 달아가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잠시 멈추셨다. 나는 그 길을 따르며 또 다시 그 인형을 보았다. 그 인형은 분명히 내가 본 대로였다.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고 그 크기는 내 키만큼이나 컸다. 그리고 그 인형은 사람처럼 생겼다. 그 얼굴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냥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다.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처럼 찢어진 입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까지 본 어떤 인형도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 인형이라면 대개 동물 모양이었거나 어린아이 형태였지만 이 인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것은 내 방을 향해 매달려 있었고 그저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내가 방금까지 지낸 이 집에서 내가 친숙하게 생각하던 이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이 인형은 내 방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집 안으로 돌아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겸하게 찬 채였고 나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 나는 한 가지 더 느꼈다.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그 인형 말고 바로 그때 거리에서 담배를 켜고 있던 그 사람, 그 그림자가 더욱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가 그 단풍나무를 살펴보는 동안 나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왜 그가 그곳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쫓기 시작했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입구를 향해 달려갔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주차장 입구 근처의 차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뛰어나가던 소리에 놀란 어머니는 바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달려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 단풍나무에 걸려있던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진짜, 라고 말하며 그 인형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 인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서로 눈을 맞추며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나도 또다시 그 공포를 들썩이며 두려움을 떨었다. 경비 아저씨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인형, 너무 이상해. 마치 사람처럼 생긴 눈이랑 웃고 있는 입. 그 인형의 얼굴은 정말로 조커처럼 크게 찢어진 입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웃음은 정말 소름 끼쳤다. 그들은 그 인형을 보고 몇 분 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때 나는 머릿속을 스쳐갔던 생각을 떠올렸다. CCTV. 아버지와 경비 아저씨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한 뒤 우리는 아파트 전체 CCTV를 다시 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깨달았다. 내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는 세 대였다. 하나는 아파트 현관 쪽, 하나는 내 창문 앞을 찍는 거리의 가로등 근처, 또 하나는 주차장 입구를 찍는 카메라였다. 우리가 본 것은 정확히 2시 20분을 조금 넘을 시간이었고 그 사람은 모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그리고 그 시간 그는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3시 50분 그 사람은 큰 가난을 어깨에 메고 골프 우산을 들고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왔다. 그 후
그 사람은 내 방 창문으로 걸어가 인형을 나뭇가지에 묶은 후 돌아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끝내 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그곳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집 근처 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평소처럼 등산을 좋아하던 나는 주말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근처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청명했다. 하지만 등산로에 도착하자 왠지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꽤 많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엄마, 오늘은 사람들이 안 보이네. 좀 무서운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괜찮아. 그냥 조금 늦은 곳이라 그런 거라. 무서운 생각하지 말고 산책이라 생각하고 올라가자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계속 길을 돌아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남자를 보았지만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남자는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어두운 숲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그 남자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미묘하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저 무언가를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대로 웃으며 또다시 말없이 우리를 지나쳐갔다. 엄마, 정말 이상해. 왜 저 사람이 말을 안 할까? 나는 급하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길인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 여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두운 밤처럼 까맣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내왔다. 저 사람. 뭐지?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끌고 산을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다시 우리에게 가까워지며 속삭였다.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산에 내려갔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숲속에서 우리가 본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내 방 창문 앞에서 다시 그 남자를 봤다.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했을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원했을까? 변화가 시작되다. 며칠 후 경찰이 나와 어머니를 찾아왔다. 혹시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계신가요? 경찰은 우리가 겪은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지만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얻을 수 없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요청했고 그때서야 우리는 그 남자가 그 숲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수상한 인물이라며 다른 주민들에게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그 남자와 관련된 일이 더 이상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나는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집 근처에서 그를 목격한 것이다.
그는 언제나 숲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나는 점차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무서워졌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왜 나를 따라오는 걸까?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깜빡이며 창문이 열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엇인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경찰은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말.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보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남자는 나의 집 앞에 서서 마치 내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 이제 나를 따라와. 나는 그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나를 따라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내가 다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 그 순간 나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 그 남자를 잡아주세요. 그는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경찰은 내 말을 듣고 급하게 출동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경찰은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가 왜 나를 괴롭혔는지, 왜 나를 따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 아저씨가 우리를 지나치며 걷던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빛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게 아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듯 그 자리에 서서 멀찍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단순히 우연히 마주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우리를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속으로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저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빛을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의 뒤에서 풍겨오는 불쾌한 냄새는 여전히 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냄새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땀이나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처럼 피가 섞인 듯한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가자라고 다그친다. 더 이상 그 아저씨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작은 칼이 아마도 그의 의도를 확실하게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칼이 단순한 도구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전에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협적이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아저씨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뒤에서 서서히 다가올 거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서 뒤를 떠나라고 재촉하며 우리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무들 사이를 지나고 좁은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가면서도 그 아저씨가 뒤를 쫓고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 아저씨가 뒤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파트 단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밤에는 순찰을 자주 돌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저씨가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왜 그랬을까? 왜 따라왔을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이제 잊어버리자 라고 말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불안은 단순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팔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아저씨의 눈빛과 불쾌한 냄새를 떠올리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환기를 해도 그날의 공포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저희 불안은 여전히 희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의 실루엣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가 왜 그렇게 무서운 눈빛을 보였는지 왜 우리의 뒤를 따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지나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저씨의 신원에 대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자주 숲속에서 이상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찾아내었지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불안하게 느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때 우리 가족을 따라왔는지에 대해 생각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과 그의 행보가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전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건을 겪을 사람입니다. 나는 질문에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3개월 전쯤 내 동네 뒷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 하나. 친구가 말하던 그 사건은 마치 그 남자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른 대화를 끊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그 남자의 얼굴과 그 사건의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한 사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몸이 불편하고 바나지와 함께 자주 산책을 나눴다고 해. 그날도 강아지랑 함께 산책하던 중에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너무 많이 저항해서 그 여자가 결국 사망했지. 친구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그 여자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와 내가 만났던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몸이 불편했었고
바나지와 함께 산책을 자주 나눴다는 사실은 그때 내가 만난 그 아주머니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내가 그 남자와 마주쳤던 그 산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고, 저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노렸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남자와 그 사건이 제게 끔찍하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의 뒤를 쫓았던 이유는 우리 가족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실제로 범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저는 가능한 한 그 남자와 비슷한 사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노린 범인이라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산을 오르는 일이 두려워졌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더욱 두려운 마음에 떨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변을 계속 살펴보니라 혹시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남자가 또 나타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다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그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었고 저는 그 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연결고리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건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그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그 남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해 생각하며 언제 그 남자가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경기를 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가 숨겨놓은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도 밤마다 창문 밖을 열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지고 길을 걷는 중에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 대한 공포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 남자를 다시 찾으려고 생각한 적 없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뛰었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범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걸어가던 모습, 그리고 그의 눈빛, 그가 들고 있던 칼까지. 저는 그 남자가 정말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면 그것이 그 남자일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남자와의 만남이 저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건을 되돌려보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로 범인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마주칠 사람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길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가 바로 그 남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을 때 제 몸은 굳어버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지나쳐가자 저는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어머니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사건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근수로도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저를 따라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가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저를 쫓아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점점 더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다녔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저를 따라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 남자와의 만남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 착각일까? 그 질문은 끝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만남이 계속해서 제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일같이 그 기억이 떠오르고 저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범인일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저를 쫓아오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끝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저는 그 기억을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울티심의 전설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와 박병장의 마음속에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마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그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그날의 사고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설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고 그 전설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전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전설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 마을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나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마을과 관련될 수많은 고서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기적이며 나는 결국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마을의 기원과 함께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그곳에는 100년이 넘은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그 기록들은 모두 물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여러 차례의 익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사건들은 흠산 물속에서 발생한 시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은 대체로 물가와 관련이 깊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귀신의 전설은 그 마을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많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지 않거나 경시하여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기록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몇십 년 전 마을 근처의 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익사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고는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로 물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그 강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물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도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귀신의 저주를 믿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 지역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에서 발견한 시체들은 흠산 물귀신으로 간주되었고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마을 사람들은 물속에서 시체를 찾지 말라는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굳게 믿으며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 전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전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울귀신의 전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고, 그 전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단순히 예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병장과 나는 그 마을을 떠날 때 그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울귀신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었고 그 전설 속에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경고와 교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와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물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다져놔 주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히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나와 박병장의 기억 속에서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그 사건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나 전설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전설을 통해 올해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물귀신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경고를 받고 올해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내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의경 출신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어찌 보면 그저 단순한 체력을 기르고 규율을 배우는 곳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군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군대에서 겪은 귀신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내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는 고참들이 있던 부서에 대치맞았고, 새로 들어온 후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임은 나의 학교 후배였고, 내가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처음 만난 후임이었습니다. 나는 후임을 만난 것이 반갑기도 했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은 처음에는 내 앞에서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한 만큼 군 생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내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를 좀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후임이 버글대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버글대 안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칼과 바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건들을 보고 놀라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런 물건을 군대에서 왜 들고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참들은 그 물건들을 보고 다만한 기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은 그 물건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후임이 그 물건들을 고집하며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참들은 그 물건을 버리려고 했지만 후임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고 우리는 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후임이 칼을 가지고 침대 옆에서 휘두르며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임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참들은 그 후임이 행동을 두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후임에게 다다가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나는 능력을 받아 전생의 기억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생의 퇴마사였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3명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들은 모두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이었고, 그는 그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마다 칼과 바가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후임이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고, 그가 겪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귀신들은 한 명은 파랗한 천사, 또 한 명은 지옥의 괴물인 노베도. 마지막 귀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3명의 귀신이 서로 싸우고 있고 어느 한 명의 귀신이 승리하게 되면 그의 몸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후임이 행동에서 점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 옆에 바가지를 두고 그 안에 담긴 식칼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 칼을 휘두르며 침대를 몇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후임이 행동을 지켜보던 우리는 그가 정말로 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일들이 그냥 미친 행동이 아니다. 무언가 매우 진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임은 점차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기 위해 칼을 휘두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귀신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임이 침대는 점점 더 기이한 분위기로 변해갔고, 그가 밤마다 하는 행동은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후임과 관련된 더 기이한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부대원이 후임이 잠들었을 때 간이에 눌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대원은 후임을 깨우려고 했지만 그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깨어날 때까지 그 부대원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간이에 눌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후임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간이에 눌리는 경험을 했고, 그와 함께 겪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후임이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기이해졌고, 그는 점점 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참들은 그를 괴롭히기도 했고, 그는 그런 괴롭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와 금 후임과의 이야기는 아직도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후임이 군대에서 겪은 사건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가 말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임은 군에 입대할 때 학군 선배로서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첫 번째로 배치받은 부대에서 많은 기대를 모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금 후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겪은 일이 바로 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간이에 눌리면 그저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임은 그 경험을 단순한 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군대에서 처음 간이에 눌렸을 때 정말로 그가 누운 침대에서 손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무엇인가 그를 압박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존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후 그는 반복적으로 그런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가위에 눌리는 것을 겪고 그 다음날 일어났지만 후임은 그 경험을 겪은 후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자주 저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며 이게 그냥 꿈인다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가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그가 말하는 바위에 눌리는 경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후임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위에 눌리는 경험이 계속되자 점점 더 이상한 현상들이 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갑자기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닫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금 후임은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후임은 여러 차례 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며 이게 그냥 바위에 눌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임은 또 한 번 간이에 눌린 상태에서 매우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간이에 눌려서 침대에서 몸이 묶인 채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순간 자신이 느낀 감정은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몸의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니라 마치 무엇인가가 그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임은 결국 그가 겪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유명한 퇴마사를 만나려고 했고 퇴마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간이에 눌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악령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 악령을 퇴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후임은 퇴마사를 만나고 그 후 퇴마를 위해 준비된 의식을 거친 후 한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퇴마를 받은 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는 군 생활을 마친 후 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후임은 더 이상 저와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가 겪은 일이 정말로 악령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후임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에서 알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악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있던 경찰서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후임이 다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소, 저는 그와 다시 만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후임은 그런 사건이 다시 벌어졌다고 말하며 그가 퇴마사를 만나고도 그 악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어요. 후임이 이 말은 점점 더 심각해 보였고 그가 겪은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후임은 그 사건을 끝내기 위해 다시 퇴마사를 찾아났고 그 후 임시로 경찰서에서 휴가를 받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은 경찰서에서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며 결국 그는 군대에서 겪은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귀신의 존재와 싸우는 일은 그를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나 꿈이라고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후임이 겪었던 일들은 그저 그의 상상력으로 침호할 수 없었고 그가 겪은 고통은 실제로 그를 괴롭히는 존재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곤베이서의 어느 날 사건은 네모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한동안 탐험로웠고 가끔씩 다림질을 하거나 빨래를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탐소처럼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갑자기 고참이 돌아와 네모관에서 비명을 지르며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참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떠들던 고참이었지만 이날은 얼굴이 창백하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있었으며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 다들 고참에게 다나가 물었습니다. 고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모관에서 귀신을 봤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귀신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거기서 뭔가를 봤어. 분명히 그건 사람 같은 존재였어. 바로 내 눈앞에서 움직였어. 고참은 계속해서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어. 뭔가 기이한,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 그 소, 네모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참의 이야기에 신경이 쓰였고,
결국 네모관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몇 년이나 됐습니다. 다짜 말로는 그 귀신이 자신을 쳐다보며 움직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서서히 다가와 자신을 밀치듯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귀신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네모관에서 일이 일어난 후 군대 내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상급자는 상황을 알고 네모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참은 계속해서 네모관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네모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그 네모관의 문은 잠겼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추장에 내려간 후임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 후임은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네모관에서 귀신을 봤어? 저는 그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에 그 이야기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임은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그 귀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모관에서 어떤 존재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 그 귀신이 자신의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임은 그 귀신이 자신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귀신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 귀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후임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귀신이 진짜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임은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 귀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줄 몰랐지만 의외로 그는 흔쾌히 같이 가자며 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잠이 든 다른 사람들을 피해 몰래 네모반으로 갔습니다. 네모반 앞에 도착하자 후임은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끼줄과 부적이 붙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부적이 귀신을 말아줄 거야 라고 후임은 말하며 그 새끼줄을 물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후임을 믿고 그 일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네모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모관에 들어서자 후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니라 후임이 지시에 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았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 존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았고 곧바로 문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임은 전혀 놀라지 않은 듯 그 모습을 평온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새끼줄을 다시 꺼내어 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였고 그 순간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후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도전이 귀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야. 그 귀신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계속 그곳으로 갔던 거고 후임이 말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귀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건 후 저는 계속해서 그 귀신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날 이후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후임은 그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갔고 군대 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임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항상 귀신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부모님은 주말 도구 여행을 떠나시면서 나와 동생만 집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짐을 기운 틈을 타 오랜만에 신나게 놀 기회를 셈었다. 집은 반지하 빌라였고 우리 집의 현관문을 나서면 바로 계단이 있었으며 왼쪽에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오후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봄생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쯤 인터폰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우리 집의 인터폰은 고장나서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고 벨소리는 귀찮을 정도로 크고 불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습관처럼 인터폰을 확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라고 외치며 문을 열었으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벨이 잘못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다시 문을 닫고 게임을 이어갔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난 후 오후 4시쯤 또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그 벨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엘리제를 미하여라는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지만 벨이 너무 오래돼서 이상하게 음산하게 들렸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그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다. 나는 또다시 문을 열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벨티를 하는 누군가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뒤 오후 5시쯤 또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르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밖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벨이 계속 울리는 것이 불쾌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와 돔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돔씨는 부모님께 연락드리자라고 했지만 나는 벨이 계속 울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혹시 장난을 치고 있는 애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내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결국 부모님께 전화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6시가 되자 내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안도감을 느끼며 김밥을 시켜 먹고 TV를 보며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밤 9시 30분쯤 또 다시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을 통해 바깥을 확인했다. 그런데 바깥에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밤을 반지하 집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바람은 이상하게도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차장 주변은 깜깜하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바람은 정말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이 움찔하면서도 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커졌고 문을 급히 닫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집에 문을 꼭 잠두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곧바로 집으로 출발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때까지도 벨이 울린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장난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부모님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 안에 있었다. 외부에서의 소음이나 소리조차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벨이 울리던 그 시점에서의 기분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벨이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되새기게 되었다. 벨을 누르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없어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결국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시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항상 불안함을 느꼈고
그때의 경험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벨이 울리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안개처럼 흐릿했던 화면에서 보였던 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벨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항상 경계하게 되었다. 밤은 깊어지고 나는 여전히 혼자 집에 있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동생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었고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있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지만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누가 뭐라고 또 장난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초인종 소리는 점점 더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마치 내가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 할 것처럼 느껴졌다.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도 나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이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생각에 의무를 가진 채로 나는 달아났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어떤 응답도 없었다. 그때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도 그 끊임없는 초인종 소리가 마치 내 의지를 실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시간은 흐르고 초인종 소리는 점점 더 무겁고 기괴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동생은 여전히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게 뭐지? 나는 순간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갑자기 벨이 울렸고 나는 그 소리에 다시 놀라며 문 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지레하고 공포스러워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때 나는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건 돌령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멈춘 순간 문 앞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감추며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에서 쿵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며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창문 밖은 어두웠고 그 돌투명한 창문을 통해 나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상한 대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은 창문을 향해 쿵 하고 쳤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은 아직 참가고 있었고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줄 시간도 없었다. 나는 다시 초인종 소리와 손바닥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때 다시 한번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다랐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섰고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문을 열지 않으면 나를 찾아갈 것만 같다. 결국 나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서투른 마음을 느끼며 문을 닫았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나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차로 가고 있었고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대리 몰리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게임에 몰두하려 했지만 갑자기 창문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가 창문을 쳤다. 나는 그때 너무 놀랐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창문 너머로 보였던 손은 이제 더 이상 내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 눈앞에서 움직였고 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고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벨이 울리고 다시 한번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도어뷰를 통해 밖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소리와 손바닥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날 밤 집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어두웠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난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은 도보 여행을 떠나셨고 나와 동생만 집에 있었다. 날이 많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TV를 켰다. 하지만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치 누군가 낙엽을 밟고 있는 소리 같았다. 발소리는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는 점점 긴장감에 휩싸였다. 몸이 굳어버린 채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떤 것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그만 좀 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평소에 거실 한쪽에 두었던 골프채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골프채를 집어들고 거실 창문 아래 벽에 등을 대며 숨을 줄였다. 고요해진 집 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린 것은 낙엽을 밟는 그 소리였다. 나의 생각은 하나였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그때 창문 밖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나를 감싸고 나는 숨을 죽였다. 골프채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은 잠시였다. 불안한 마음에 불을 밝혀 놓을 상태였고 집 안은 여전히 밝았다. 내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지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속으로 반복하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난 그대로 벽에 기대어 앉았다.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려는 마음에 몸을 풀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거실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뭐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내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그리고 바로 객실이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우리 집벨이 울렸는데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부부 여행 중이라 지금 집에는 나와 동생만 있다고 말했다. 신고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2명이 집으로 왔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경찰군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에게 문을 꼭 잠그고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히 자라고 말하며 떠났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난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떠난 후 나는 소파에 누웠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때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또 뭐야? 나는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다시 도착한 것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경찰은 나를 다시 안심시키며 오늘 꼭 잠두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놈은 주차장 쪽으로, 다른 한 놈은 건물기 쪽으로 달려갔다. 새벽 3시쯤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그들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다. 나는 부모님에게 경찰이 온 일과 벨이 울린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밤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 집 윗집에서 귀짐통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도둑은 우리 집 뒷마당을 통해 1층 베란다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내가 계속해서 들었던 난역받는 소리가 도둑들이 뒷마당을 지나면서 만든 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도둑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었나? 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의 모든 일들이 뒤엉켜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때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도둑들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 소리가 난역을 받는 소리였다는 것은 그 후로 계속 나를 괴롭혔다. 몇 년이 지나 군대에 갔다 온 후 나는 그때의 공포를 조금씩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건이 끝난 후 나는 몇 년 동안 자늘 소리에도 불안해하며 살았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억은 흐려졌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상한 소리와 공포는 영원히 내 마음 속에서 살아남았다.